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우리는 왜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사이비 사랑은 무엇인가. 자,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질문을 좀 바꾸면 왜 우리는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프롬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그것들을 하나씩 비판해 나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하려고 하는가 라는 아주 실존적인 물음을 던지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와 반대되는 그릇된 사랑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뭔가 부족한 사랑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시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이 강의 속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사랑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프롬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쫓겨난다. 확실한 것은 과거뿐이고 미래에 확실한 것은 죽음뿐이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홀로 존재하는 분리를 경험한다. 이 분리가 모든 불안의 원천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탁할 신으로부터도 분리되었고, 또한 우리는 각자 홀로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결정들을 스스로 해야 하고 그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리의 불안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미래, 거기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것이죠. 자, 분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새롭습니다. 분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했었죠. 그러나 프롬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듣고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대학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만 없을 때 저는 그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뭔가 나만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 부족하고 모자라서 여전히 홀로 머물러 있다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수치심을 주지만 또한 나의 부족함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주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수치심과 그러한 부족함에 대한 죄책감, 그것이 분리가 주는 실존적인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 이것이 수치심의 원천이다. 동시에 이것은 죄책감과 불안의 원천이다.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바로 이러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욕구가 사랑의 욕구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진정한 방법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화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체가 한데 어울려서 사랑을 이루는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어떤 극복의 방법 말고 분리불안을 극복하는 사이비 방법, 그것은 무엇이 있는가? 프롬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취, 두 번째는 표준화, 세 번째는 창조입니다. 여러분, 도취라는 것은 일종의 중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섹스 중독도 바로 이러한 도취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취 속에서, 그러한 쾌감 속에서 나를 잃어버릴 때,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게 될 때, 나가 사라지니까 분리도 사라지고, 분리가 사라지니까 공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와 만나서 그 분리의 불안을 잊기 위해서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고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황홀경을 통해 분리불안을 잊게 하는 것, 자, 그것을 프롬은 도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불안을 잊게 할 뿐이지 진정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성적인 오르가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고립되어서 불안하다는 것, 그것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욕망하고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그런 분리의 불안을 잊고자 하는 것, 그러한 표준화를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이비 합일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리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책상을 만든다 하거나 아니면 항아리를 굽는다 하거나 그 사물과의 혼연일체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분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와의 결합이지 인간과의 결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한 화해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프롬은 분리불안을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인간과의 융합, 즉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럼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언젠가는 떠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약간의 병리적 현상으로서 종교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하늘에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심리라고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종교를 통한 극복 같은 것들은 약간 집단적인 병리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진정한 형태는 인간과의 융합, 즉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도 저급한 형태가 있고 성숙한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롬은 사랑의 저급한 형태를 공서적 합의는 저급한 형태이고 성숙한 형태는 개체성이 보존되는 통일을 아주 성숙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서라는 말은 심바이오시스입니다. 그리고 공서적 합의라는 것은 심바이오틱 유니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바이오틱 유니티, 심바이오틱 러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sim은 함께, 공동으로 이런 뜻이고 바이오틱은 함께 생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서적 합의는 공생적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와 더불어 서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만남.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로부터 채워나가거나 아니면 상대가 없으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열등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의존하는 그런 사랑을 프롬은 공서적인 합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상호 의존적인 사랑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의존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공서적 합의, 이것은 지배와 예속의 관계다. 공서적 합의의 수동적 형태는 복종, 즉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됨으로써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과 분리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마주히즘이다. 이것은 예속이다. 공서적 융합의 능동적 형태는 지배, 즉 피학대 음란증에 대응되는 가학성 음란증, 즉 사디즘이다. 마주히스트가 사디스트에게 의존하듯이 사디스트도 마조이스트에게 의존한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스스로 존립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공서적 합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저급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속적으로라도 아니면 그렇게 지배적으로라도 상대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잊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로 의존적인 사랑이 공서적인 합의이며 그것이 사랑의 저급한 형태라면 독립적인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개체성이 보존되는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없어서 아니면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외로워서 아니면 쓸쓸해서 아니면 심심해서 그래서 상대를 만나는 그것은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결합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심심해서 혼자 있지 못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욕구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저급한 형태다. 그래서 프롬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그 심심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성숙한 형태는 개체성을 보존하는 통합이다. 성숙하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즉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음으로써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이 유지되면서 그것이 서로 존중받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배와 예속이라는 건 누군가가 상대를 자기와 똑같이 지배함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예속이라는 것도 나 자신을 버림으로써 상대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성이 함께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 한마디로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정하고 성숙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인간을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그런 역설이 성립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의존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독립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의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개체가 같아짐으로써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서로 다름이 상호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인 사랑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명이 희생하거나 아니면 한 명이 폭력적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다른 개체성이 유지되면서 서로 훌륭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타자의 개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프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랑들은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를 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숭배적 사랑은 우상 숭배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만 우상화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랑의 형태를 띠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상 숭배의 사랑은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사랑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흔히 참되고 위대한 사랑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희생, 자기 버림, 자기 부정 이런 것들이 지고지순한 수뇌보로 아름답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속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노예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그런 숭배적 사랑에서 그런 숭배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콩깍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유지되면 콩깍지는 금방 벗겨지죠. 그러면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 평화롭던 관계도 해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우상화하면 결국 나의 어떤 기대에 의해서 그 관계가 스스로 깨지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이비 사랑의 또 다른 형태는 바로 감상적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너무 많은 낭만을 부여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은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랑은 오로지 환상 속에서만 경험될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랑은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에 나오는 사랑이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현재의 사랑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숭배적 사랑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실패하는 사랑이라면, 감상적 사랑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의 주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의 구경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남의 아름다운 사랑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들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늘 사랑을 대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감상적 형태는 꼭 드라마는 아니지만 과거의 사랑에 매여 있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다가올 사랑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사랑에 집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이비 사랑의 세 번째 형태는 투사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사적 사랑이란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삐걱거릴 때 언제나 그 원인을 그 상대방의 결함이나 결점에서 찾는 사랑을 우리는 투사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을 텍스트에서는 자기 투사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의 문제인 것처럼 상대에게 투사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면 싸움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싸움 속에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실망,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관계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방에게 그 책임과 잘못을 넘기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바로 투사적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이 유지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숭배적 사랑, 감상적 사랑, 투사적 사랑. 이전에 여러분들의 실패한 사랑들, 그것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저는 숭배적 사랑에도 빠져보았고, 감상적 사랑에도 빠져보았고, 투사적 사랑에도 빠져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랑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투사적 사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상대에게 문제를 돌리면 그 해결은 상대만 바꾸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바꿔가면서 똑같이 그러한 실수들을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별과 만남과 실패의 끊임없는 반복,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숭배, 아니면 사랑에 대한 낭만, 아니면 잘못에 대한 정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건강해지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에 실패하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분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고통받는 다른 커플들의 어떤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올바로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자, 그 길을 프롬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멋지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